안녕하세요. 권기태입니다. 자, 우리 이제 2023년 지방직 시험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답률 높은 문항 하려고 하다가요. 사실은 이번 지방직 실전 모의고사 과정에서 그 유의미한 통계치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문제 출제되는 경향 봤을 때 문법 이런 것들이 지엽적인 게 나오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무난한 비문학, 독해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지방직 때는요. 지방직 대비해서는 독해 쪽에 비문학 관련해 가지고요. 잘 나오는 패턴들, 그다음에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 지나치게 어려운 것들보다는요. 그렇게 잘 나오고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요. 마지막 정리하려고 해요. 기출 문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방직 실전 모의고사 진행했던 데서 유의미한 문제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특강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로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이십니까? 예, 금요일입니다. 6월 9일 이제 3시 59분인데요.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침 일찍 올려드리면 오늘 같은 날 내일 시험이기는 한데요. 다른 거 하시는 것보다는 강좌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고 길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고 강의 한번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제가 국가직 대비해서 오답률 높은 문항 똑같이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거기에서 비문학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카페 올려드린 걸로 다 풀어보셨죠? 답지가 맨 뒤에 시험지 맨 뒤에 번호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들으시면 돼요. 자, 1번 한번 가보죠. 작년에 나왔던 주제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뭐 주제 문제는 가장 적절한 거 물을 수밖에 없고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혐오나 증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문단의 첫째 줄 보시면 혐오나 증오라는 특정 감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혐오나 증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뭡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을 범한다. 그러면 달을 봐야 되는데 뭘 보게 된다고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기 쉬워진다.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 현상 자체만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각종 혐오는 산문단이에요. 그죠?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고 그리고 하나의 결과고 뭡니까? 증상이다. 그래서 증상 말 그대로 결과로서 증상을 관찰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되면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혐오나 증오라는 감정에 집중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증상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증상이 아니라 그 이면의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지 안에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현상 자체만 보지 말고 뭡니까? 매몰되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게 주제로 가장 적절하고요. 다만 이제 이 얘기를 직접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이게 3번이 주제로 적절합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지선다에서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걸러내면 돼요. 보세요. 1번에 혐오 현상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혐오 현상도 분명히 산문단에서 뭡니까? 하나의 뭐라고요?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과관계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량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 문단 쪽에서 6번째 줄인데요. 선량한 마음에서 나온 건데 뭡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문제 성격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핵심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4번에 혐오라는 감정에 집중하게 되면은 본질을 놓치게 된다고 이미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혐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사회 문제는 잘 보인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겁니다. 괜찮죠? 네,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요거 가볍게 보죠. 사실 선택지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요. 1문단에서 바로 확인이 되고요. 직접적인 문장으로 표현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선생님 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 맞는 이해입니까? 요거는 우리가 내용적인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1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가요? 패스트라는 게. 그죠?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전염병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뭘 휩쓸었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유럽을 휩쓸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1번도 충분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어디 보고 있냐면 여기 시험지 보고 있어요.
그죠? 제가 따로 뽑아놓은 거. 그래서 일단 전염병이라는 말이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거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1문단에서 유럽 인구를 격감시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전염병이라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3번 한번 봐야 되죠. 이거 보세요. 잘 끊어서 보셔야 돼요. 단순히 제2신문에서 언급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치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관계를 봐야 되는 거죠. 3번 보면 예술가들이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함으로써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수단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고대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다. 그러면 찾아야 되죠. 물론 이 문단의 6번째 줄 보시면 고대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라는 게 나와 있기는 한데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중세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이 바로 뭡니까? 그죠?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 뭡니까?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산문단 쪽에 보면 오히려 다른 각도로 나와 있죠. 산문단에 인체 아름다움이 재발견됐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해부학에 골몰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3번에서 이 두 가지는요. 그죠? 논리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4번은 제가 화면상의 제약 때문에 다 띄우지는 않았지만 해부학은 의사들보다 미술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것도 사문단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거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제2신문에서 언급된 소재라고 할지라도요. 두 개의 논리적인 관계가 성립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보셔야 되죠. 그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부합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문제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나누어 가지고요. 차이점 얘기하고 있어요. 빨리 범주하는 게 중요하죠. 보세요. 과학혁명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는 거 뭡니까? 로마 가톨릭교의 정통교리와 결합되어 있었대요. 같은 맥락인 거네요. 그 다음에 천문 분야 동안 예외는 아니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따라서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우주의 중심을 뭐로요? 지구로 봤고요. 모든 천체는 중심이 지구니까 지구주의를 공전한다는 천동설이라는 게 정설로 자리 잡고 있었대요.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이제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통하는 건지 아니면 같은 맥락인지 다른 맥락인지. 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천체들의 공정 궤도를 관찰하는 도중 행성들이 주기적으로 종전의 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관찰 결과를 얻었을 때도 그는 이를 행성의 역행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뭘로 천동설로 그러면 프톨레마이오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궤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원 어쨌든 주 전원을 따라서 공정 궤도를 그리면서 행성들이 운동한다고 주장했다. 자, 주 전원이라는 것은 뭐하고 통하는 거예요? 천동설과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단 보시면요. 과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결별은 서서히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결별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뒤에서 얘기하는 것들은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반대되는 범주일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코페르니쿠스가 행성들의 운동 이론, 그러면 코페르니쿠스, 아리스토텔레스와 반대되는 거고요. 자,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중심에 뭘 놨다고요? 지구가 아니라 태양, 중심에 그죠?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놓고요. 오히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고 주장하면서 자,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둔 코페르니쿠스의 뭡니까? 지동설입니다. 그죠? 지동설은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서 프톨레마이오스보다 두 개 비교하고 있네요.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했다. 그럼 우리 생각해야 되죠. 지동설은 단순. 그러면 반대로 프톨레마이오스는 지동설보다는 뭡니까? 복잡한 거죠. 항상 선택지에서 얘기할 때 이 문장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요. 반대 거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1번에 과학혁명 이전. 그죠? 뭡니까? 천동설이 정설. 직접 확인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 일단 이건 그대로 나오죠. 자, 주전원은 뭐예요? 천동설과 연결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지동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범주 있는 것들 연결하고 있네요. 2번이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동설과 지동설, 천동설과 지동설은 중심 뭐예요? 자, 천동설에서는 중심이 지구, 지동설에서는 중심이 태양 그랬으니까 이것도 직접 확인되는 거고요. 네, 4번 보세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설명이 뭡니까? 코페르니쿠스보다 복잡했다. 이 부분 보시면 되죠. 프톨레마이오스는 지동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보다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때는요.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거 빨리빨리 체크하면서 내용 읽어보는 것보다는요. 도식화된 것에 따라서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가볼게요. 역시 부합하지 않는 것 나와 있고요. 한번 가보죠. 여기도 보니까요. 검증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검증된 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 범주화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올해 국가직 문제가 거의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 없어요. 한번 보죠. 일단 보면 검증되지 않은 지식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의식 공간에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체계는 허구를 기초로 해서 성립할 수 있다요. 그러면 허구 잡고요. 그 다음에 사실의 체계와 뭐 구별된다 그랬으니까 사실의 체계는 다른 범주에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개인의 의식 공간에서 구성된 사실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믿음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모두 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 일단 요 부분은요. 두 가지 다 공통 범주가 되는 거네요. 이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믿음의 체계가 허구를 기초로 해서 성립되지만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건 믿음의 체계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문단 쪽에 한번 가보죠. 자, 하나하나의 지식을 놓고 볼 때 그것이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반복되죠. 그죠? 검증되지 않은 지식인지 아니면 사실의 체계를 구성하는 뭡니까? 검증된 지식인지 구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의식 세계는 저러한 두 가지 체계가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의식 세계 안에서는 구별되지 않고 뒤엉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보죠. 선택지 1번 보시면요. 믿음의 체계.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지식 연결되니까 이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어떤 이가 믿음의 체계에 포함시킨 지식이라면 사실로 수긍한 것 여기서 확인되는 거죠.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지식. 그래서 2번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3번 보죠. 검증된 지식. 그죠?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지식의 변별이 인간의 의식세계에서 명확하지 않다. 얘는 뭐 차이점 보는 것보다는 그냥 구별되지 않고 뒤엉켜 있다는 사실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죠. 검증되지 않은 지식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로 인정되면 일단 검증되지 않은 지식도 사실로 인정되기는 하는 건데 뭐예요? 사실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뭐 사실의 체계는 이 범주고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다른 범주죠.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고 있는 것들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죠? 이런 문제 또 나올 테니까요. 확실히 도식화하면서 체크하면서 푸셔야 돼요. 자, 5번은요, 이제 전개 순서인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개 순서 요즘에는 어렵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리키는 지식 표현들, 그 다음에 일정한 논리적 순서 봐야 돼요. 지금 보세요. 선택지 보면 가 아니면 나로 시작하는 건데요. 가는 봤더니 끝까지 보세요. 과거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도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과거 상황이 아니라 과거의 조건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나 한번 보면 100년 전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 특별히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간다는 표지가 없다면 시간 순서대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요. 가보다는 나가 먼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나머지 내용 봐야 되죠. 보세요. 다 보니까 지금은 무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해가지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현재. 그 다음에 라에서 결정적으로 그 아픔은 그럼 보세요. 지금 그라고 뭡니까? 앞에 있는 아픔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가, 나, 다 중에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나가 과거로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아픔을 나에서 그 아픔은 이라고 가리키면서 지금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얘기, 그죠? 과거에서 미래로 가야겠죠. 그래서 나라, 그 다음에 다가 순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어차피 나 다음에 라가 나오고 있는 게 하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게 잘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확실한 거, 확실하게 이어져야 되는 거 잡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네, 6번 한번 가볼게요. 역시 순서 문제고요. 얘는요. 가나다가 글 사이에 끼어 있고요. 지금 보니까 나, 다 이런 경우에는요. 내용 바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앞부분의 내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볼게요. 빅데이터가 부각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빅데이터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측면도 있다 해가지고요.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가치를 받아들였다. 자, 가볼게요. 기업들은 고객들이 판촉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며 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 조사를 해왔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앞쪽에 하나의 상황이 나와 있다는 거고요. 그죠? 끝까지 가보죠. 기업들은 SNS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 그러면 적어도요. 나 앞에서는요. 특정 상황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궁금증, 답답함 이기가 나와 있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페이스북에 올리는 광고에 친구가 좋아요를 한 것에서 기업들은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일단 가 같은 경우에 그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마케팅 조사를 해왔다. 나와 있어서 아직 여기서 궁금증 같은 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다까지 가보죠. 자, 그런데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떤 행동이 나와 있죠. 그러면 그런 노력이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그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 조사를 해왔다가 노력이 하나가 될 겁니다.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었다가 노력이 하나가 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적어도요. 가 다음에 다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근데 아쉬운 점이 많았고, 쉬운 예로 기업들은 많은 광고비를 쓰지만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 알지 못했다.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 알지 못했다가 하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궁금증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에서는요. 그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 조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런 노력이 아쉬운 점이 많았고, 그리고 알지 못했다는 궁금증이 있었다. 그래서 어디 나에서 뭡니까? SNS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다해 그죠?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 알지 못했다는 궁금증을 뭡니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니까 이걸 안에서는요. 그죠? 가, 다, 나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 조사를 해왔고, 근데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기도 했지만 아쉬웠다. 특히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궁금증,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걸 안에서는요. 가, 다, 나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요즘에 나오는 내용 전개 순서 문제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특히 지시 표현들 나와 있을 때 잘 보셔야 되고요. 지시 표현들이 이렇게 나에서처럼 중반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하죠. 네, 7번 한번 가볼게요. 자, 적절한 것 찾는 거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각 구분하고 있는 특징을 잘 봐야 되죠. 보세요. 먼저 보면 루카치는요. 그리스 세계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책성. 그러면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책성 개념을 기준으로 세 시대로 구분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시대에서 후대로 갈수록 총체성의 정도가 낮아진다라는 것, 즉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서사시 시대. 그러면 뭐예요? 신과 인간의 결합이 가장 컸던 시대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일리아드나 오디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비극의 시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우리피데스나 소포클레스의 비극 해가지고요. 얘는 서사시의 시대보다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약화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때 신탁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철학의 시대고요. 이거는 계몽된 시대고 신탁을 신뢰할 수가 없대요. 그다음에 신의 세계는 뭡니까? 예, 인격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이데아라는 추상성의 세계로 바뀐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약화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1번에 계몽 사상은 서사시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지금 보면 철학의 시대, 계몽 연결이 되는데 이건 무슨 시대 다음이에요? 비극의 시대 다음이기 때문에요. 그죠? 서사시 시대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서 잘 봐야 되죠. 서사시 1번, 비극이 2번, 철학이 3번인데 계몽은 뭡니까? 비극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플라톤의 이데아는
신탁이 사라진 시대. 일단 이데아 얘기하면서요. 이 시대가 신탁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신탁이 사라졌다 확인되지 않고요. 결정적으로 비극적인 세계는 뭡니까? 비극의 시대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플라톤의 이데아 3번 시대, 비극의 시대는 뭡니까? 2번 시대이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루카치는 다른 기준에 따라 그리스 세계를 세 시대로 아니죠.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 개념으로 구분한 거니까 얘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 비해서 오디세이아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 오디세이아 어디예요? 첫 번째 서사시 시대죠. 그러면 이 오디세이아가 서사시니까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가장 높은 시대가 돼요. 비극의 시대는 두 번째 시대니까 첫 번째 시대보다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약하겠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오디세이아 서사시 시대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때가 결합 정도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죠? 요거 4번은 맞는 진술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23년 국가지 국어 풀 때 7번 제시문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분들 계셨을 텐데요. 그죠? 특히 정도 비교했을 때요. 1번, 2번, 3번이니까 오디세이아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이 그 다음이니까 얘가 가장 높은 건 맞는 겁니다. 정확히 확인해 두시고요. 네, 8번 한번 가보죠. 자,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적절히 추론하는 건데요. 한번 가보죠. 얘도 한번 가만히 보면 크게 소재 성격을 둘로 나누고 있어요. 일치 문제나 추론 문제에서 이런 방식들이 계속 확인이 되죠. 그럼 보면 가에서요. 철학사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대해서 어땠다? 비판적이었다 그랬으니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플라톤은 그죠? 플라톤은 당연히 합리론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각이 보여주는 세계를 뭡니까? 변화하는 불안정한 세계. 그 다음에 지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다 합리론과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합리론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이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경험론자는 감각을 긍정한 거네요. 그 다음에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일단 경험론자도 지식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대요. 나에서 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역시 경험에 대한 걸로 긍정 부정으로 가면 되죠. 자, 나 보세요. 모든 사람은 착시 현상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나예요. 감각에 대한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끝까지 봐야죠. 잘못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일상생활은 뭡니까? 감각을 신뢰하는 거네요. 신뢰하는 게 잘못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감각을 긍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감각적 정보를 검증 정찰을 거친 후에 받아들이다가는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끝까지 보세요. 실용적인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한다. 그러면 과학적인 연구는요. 경험적 자료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는 거고요. 끝까지 봐야 되죠. 이하고 반대되는 실용적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평범한 일상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감각을 긍정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실용적인 기술 뭐예요? 이거네요. 긍정하는 거. 그다음에 경험론적 사고, 경험론, 감각 긍정하는 거니까 1번은 맞는 거죠. 그죠? 아무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2번에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세계가 변화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론이고요. 일상생활은 뭡니까? 감각을 긍정하는 거고요. 합리론적 사고 뭐예요? 감각을 부정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다른 범주에 있는 것을 나란히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안 돼요. 그다음에 3번에 과학 연구 나에 나와 있죠. 그죠? 합리론은 뭐예요? 그죠? 감각을 뭡니까? 부정하는 건데 오히려 합리론을 버리고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같은 범주에 있는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경험론은 어디에 들어가요? 감각을 긍정하는 거 적어도요. 과학 연구와 경험론 바탕이라고 연결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요.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에나 전적으로 차별 없이 요구된다. 얘는 복잡하지 않죠. 실용적인 기술 개발이나 일상적인 행동은 감각을 신뢰하는 거고 과학적 연구는 경계심을 유지하는 거니까 어느 분야에나 차별 없이 요구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계속 우리 뭐 체크하고 있어요. 일치와 추론 문제에서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도식화하는 것들 이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될 거고요. 네, 9번 한번 가볼게요. 9번 한번 보시면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나와 있고요. 일단 9번 문제에서 1문단 여러분들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뭡니까? 프리덤과 리버티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프리덤은 뭡니까? 그 어떤 제약도 없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어떤 제약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버티는 뭐가 없는 거? 강제가 없는 거. 그죠? 물론 이제 프리덤이 확보되면 그죠? 리버티도 확보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요.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리버티가 확보돼도 프리덤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논리적인 관계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 보세요. 프리덤의 범주. 그다음에 리버티의 범주. 일단 체크하시고요.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강제는 이거 뭐의 범주예요? 그죠? 1문단에 나와 있는 거. 프리덤의 범주죠. 물리적 힘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거나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물리적인 힘, 그죠? 그다음에 위협 이런 것들은 다 뭐하고 연결돼요? 강제 상태와 연결되고 그러면 물리적인 힘이나 위협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강제가 있는 거니까 리버티가 없는 상황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잘 보세요. 이 문단 보시면 프리덤과 리버티가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일부 국가의 어떤 시민은 특정 도시에서 생활하고 일하기 위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게 정부의 허가를 받는다는 게 리버티가 없는 상황인지, 그죠? 아니면 단순히 프리덤이 없는 상황인지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이때 정부는 법률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거나 직접적인 그러면 지금 보세요. 위협이나 물리력은 뭡니까? 분명히 강제, 리버티하고 연결되는 그래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부 국가의 어떤 시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리버티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리버티가 없으면 프리덤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달리 그러면 선생님 리버티나 프리덤이나 그놈이 그런 것 같은데 근데 A국 시민 한번 보세요. A국 시민은 거주지 이전에 허가가 필요 없어서 어떠한 뭡니까 물리적인 저지나 위협 그죠 강제 리버티와 연결되는 건데 받지 않는 거니까 A국 시민 같은 경우는 뭐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그죠? 리버티가 확보가 된 겁니다.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확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A국 시민이 원하는 곳에 실제로 이사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시민은 이사 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거나 이사 가려는 곳에서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실현할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프리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리버티도 없고 프리덤도 없을 수 있고 그죠? 리버티는 보장이 되지만 프리덤이 보장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프리덤과 리버티가 동의할 수는 없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일부 국가의 어떤 시민은 뭡니까? 리버티도 없고 프리덤도 없고요. 그다음에 A국 시민 같은 경우는 리버티는 있지만 강제로부터의 자유는 있지만 프리덤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마지막 문단이에요. 자유를 극대화한다고 할 때는요 뭡니까? 강제를 극소화하는 거. 강제는 뭐하고 연결되는 거? 리버티죠. 그래서 리버티를 확보하는 거. 특히 이제 강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통해 얻는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1번이 바로 그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분명히 뭡니까? 강제의 극소화 그래서 제약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요.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2번 보면 A국 시민들은 프리덤을 보장받는다? 아니죠. 그죠? 물리적 저지나 위협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A국 시민 우리 얘기했잖아요. A국 시민은 뭡니까? 리버티는 강제가 없으니까 리버티는 보장받지만 다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프리덤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프리덤을 보장받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리버티에 대한 제한은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세요. 물리적인 힘과 위험 나와 있기는 한데 잘 보세요. 지금 이거 더 많다라고 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이 소재가 나와 있다고 해서 단순히 맞는 진술이 되는 건 아니에요. 비교치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봐야 되죠. 분명히 저게 1분단에서 강제는 물리적 힘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는 형태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위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가 확인이 안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개인 행동에 대해서 정부 허가는 강제 위협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리버티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그러면 뭐가 강제로부터의 자유, 리버티가 제한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정부 허가와 강제는 둘 다 리버티의 요소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4번이 그죠? 4번이 이해로 적절한 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 잘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범주까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프리덤과 리버티의 성격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요소가 프리덤과 관련이 되는 건지 리버티와 관련이 되는 건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보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거. 자, 이거 추론하는 문제인데요. 이거 1번부터 따져볼게요.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에 청각체계로 들어온 음성 신호가 접속해서 의미가 활성화된다. 이거 잘 봐야 되죠. 지금 보세요. 일단 앞부분에 보면요. 청각체계가 눈에 띄죠. 그래서 청각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그죠? 그럼 청각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청각체계로 들어온 당연히 소리니까 음성신호 맞고요. 그다음에 머릿속 어휘 목록에 해당 항목에 접속해서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뭐한다? 활성화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맞는 거죠. 우리가 추론 문제는요, 개념적인 대응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각치기로 들어온 소리라는 것은 음성 신호, 머릿속의 어휘 목록은 뭡니까?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거 1번 맞는 거예요. 개념적인 변환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 보세요. 이거는 얘가 나와 있네요. 슬렌더와 슬렌트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서 끝까지 들어야 한다. 그러면 의미 구별에 대한 것들을 찾아야 될 텐데요. 한번 가보죠. 일단 여기 보면 실험을 통해서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어디까지 구별되는 지점까지 들어야 어떤 단어가 인식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렌더는요. D를 들었을 때 비로소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확실히 구별되며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구별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거죠. D 뭡니까? D와 T에서 구별되는 지점까지 들었기만 하면 뭡니까? 예, 다른 단어들과 확실히 구별이 되고 이런 거죠. 끝까지 듣지 않고 어디까지만요? D까지만 슬렌트와 구별되는 부분까지 들으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거니까 끝까지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구별되는 지점까지만 들으면 되는 거. 그다음에 3번에 여기서는 이게 눈에 띄죠. 숫자 조합 자물쇠의 원리 나와 있는데 뭐예요? 어떤 과정이? 청각치기로 들어온 소리가 머릿속 어휘 목록에 해당 항목에 접속할 뿐만 아니라 활성화하는 과정이 금고를 열기 위한 숫자 조합의 원리와 유사하다.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활성화하는 과정이 비슷하다 그랬지. 발화라는 것은 겉으로 문장이나 내용을 표현하는 건데 발화하는 과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4번 한번 보세요. 특정 단어와 관련되는 신경회로는 그 단어와 소리가 유사한 다른 단어들이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 활성화 이게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죠. 그죠? 자, 그에 따르면 특정 소리 연속제를 요구하는 신경회로들은 진행 중인 소리의 연속제로 활성화되는데 그에 따르면 슬렌더와 슬렌트에 관련되는 신경회로 정보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보세요. 슬렌까지만 들어도 단어들이 활성화되는 거니까 슬렌은 뭐예요? 공통되는 부분까지 들으면 이미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단어들이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공통된 부분들만으로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죠? 4번 진술은 틀린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4번 문장의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구별되고 나서야 활성화된다는 건데 여기에 활성화를 보면 공통된 부분만으로 이미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구별되고 나서야 즉 달라지는 부분이 인지되고 나서야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충분히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죠? 구별될 때까지가 아니라 구별되기 전에 공통된 부분만으로 이미 활성화되기 때문에요.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1번 선택지를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적인 전환이라는 거 이것은 좀 독해력을 발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11번 보세요. 자,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건데 기준을 잘 잡아야 되죠. 일단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공포와 불안 나와 있는데요. 함께 느끼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쉽지 않대요. 그래서 전염병을 목도한 사람의 공포에 빠지면 뭡니까?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해가지고요. 공포와 불안이 함께 나타난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해요. 다만 이제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게 해볼게요. 가볼게요.
공포는 실제하는 객관적 위협에 의해서 야기된 거고, 불안은 뭡니까? 현재 발생하지 않았고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명확한 위협에 의해서 야기된대요. 그럼 공포는 실제하는 진짜로 있는 객관적인 위협이고요. 불안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포라는 것은 나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안이라는 것은 위해를 입을까봐, 앞으로 이런 게 벌어질까봐 걱정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1번에 자신이 처하는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아는 거.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은 뭐예요? 공포의 상황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불안감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1번은 틀린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2번에 전기 가스 사고가 날까봐 두려워서, 날까라는 거 미래에 발생하는 거네요. 외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명확한 위협에 걱정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 걱정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불안 연결되는 거네요. 2번이 맞는 거. 그다음에 3번은 잘 보세요.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러면 역시 뭡니까?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걱정이죠.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공포감이 아니라 불안감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다른 범주죠. 그다음에 과거의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공포감은 크지만 불안감은 작다. 지금 보세요.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즉 전염병을 목도했을 때 공포와 불안이 함께 일어난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어떤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요거 잘 보셔야 되죠. 역시 추론 문제에서요. 사례에 적용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거, 그다음에 그 기준이 크게 두 가지로 차이점 중심으로 나와 있을 때 도식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적인 연결관계 보셔야 되고요. 12번 보세요. 자,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공정성은요, 그죠? 공평성과 독립성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문단의 얘기는 어렵지는 않고요. 기준 잘 잡아야 되죠, 그죠? 일단 공정성의 기준을 한번 보면, 공정성의 기준을 보면 동전 던지기 했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독립성이라는 것은요. 그죠? 자, 얘는요. 동전 던지기 게임이 독립적이라는 것은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동전 자체가 가진 특성 이외에 특별한 장치에서 조작되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일단은 공정성과 독립성 이거 두 가지를 다 갖춰야, 그죠? 공평성과 독립성 이거 두 가지를 다 갖춰야만 뭡니까? 예, 공정성이 성립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공평성과 그다음에 독립성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번 가보죠. 그러면 기억에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는 동전 던지기 게임은 독립적이다. 그러면 일단 핵심이 뭐예요? 독립적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독립성, 독립적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마지막 문단이 될 텐데, 문제는요.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그러면 빨리 연결고리 찾아야죠.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마지막 문단에 보면, 그죠?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연결되는데, 기억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다,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게다가 이 용어가 독립적이라는 말과 직접 연결되지 않죠. 그러면 개념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을 빨리 찾아야 되죠. 일단 보세요.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은 뭐하고 연결돼요? 조작될 경우하고 연결되고, 그러면 조작하고 독립적 연결되는 거 보이나요? 조작과 독립적. 그러면 내용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일단 이 부분에서 독립적이라는 것은 뭐 되지 않는다? 조작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조작될 경우에, 그러면 조작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독립적이라는 것은 조작되지 않는 거니까 조작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반대죠. 독립적이지 않고요. 독립적이지 않을 때는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일단 우리가 떨어지는 정보에서 전략과 독립 연결을 했는데, 기억에서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다. 여기서는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독립적이다, 독립적이지 않다. 소재가 동일한데 긍정 부정이 반대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우 활용해야 되죠. 그럼 뭐예요? 지금 이 기억으로 바꿔도 되고 이걸로 바꿔도 되는데, 결국 기억은요 뭡니까? 대우로 바꾸면
독립적이다니까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은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랬으니까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제시문에서 정리한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기억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대우도 활용해야 되지만 지금 선택지나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념이 제시문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요. 정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당황하지 말고요. 그죠? 일단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 나와 있는데 독립적이라는 말과 바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조작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조작이 독립적이라는 것과 여기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연결해서 내용 정리하고요. 대우 활용해서 기억은 맞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니은에 자, 앞면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그죠? 앞면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뒷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앞면이 나오도록 장치가 된 동전 던지기 게임 공평하지 않다. 자, 지금 보세요. 여기서 공평성은요. 횟수가 거의 같은 거죠.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앞면 나오고 뒷면 나왔다,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온 것은 당연히 뭡니까? 횟수가 거의 같기 때문에 공평한 거죠. 공평하다의 기준은요. 장치 여부가 아니라 동전 앞뒤면 나오는 횟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디귿은 되게 쉽죠. 그죠? 공정성의 기준은요. 뭐예요? 공평성과 독립성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확률 앞면 나올 확률과 뒷면 나올 확률의 차이가 클 때 횟수가 거의 같지 않다는 거니까 공평성이 성립되지 않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겁니다. 답 2번 확인하시고요. 이 문제에서 기억을 처리하는 방식 상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카메라 보니까 조명도 조명인데 제가 얼굴이 굉장히 까맣네요. 예. 좀 이제 지방직 실전 모의고사 마무리하고 나서 여전히 바쁘고 막 그렇기 때문에요. 예, 뭐 이렇게 정돈할 시간이 없습니다. 몸 같은 거. 그래도 뭐 여러분들만 하겠습니까? 가장 힘든 건 여러분이고 저야 뭐 내일 또 일이 있지만 다 끝나고 자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그 아침에 한 지금이 4시 39분이니까 6시 전에는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고요. 그죠? 올라가고 나면 카페에 공지될 거고 뭐 오전이나 오후 중에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앞뒤 맥락 봐야 되는 거죠. 일단 가 나와 있는 부분 좀 볼게요.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발음 능력이 필요한데 음성기관을 움직여 원하는 음성을 만들어내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능력은 영유아기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꾸준한 훈련을 통해 습득되고요. 이렇게 발음 능력을 습득하면 음성기관의 움직임이 자동화돼서 음성기관의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화자가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그럼 의식하지 않은 무의식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 그러면 모어에 없는 음성은 발음하기 어렵다. 그러면 모어하고 반대되는 거니까 모어는 뭐예요? 자동화되어 있고 무의식적인데 외국어 음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니까 뭡니까? 모어에는 자동화되어 있는데 외국어 음성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면 2번하고 4번에 낯선 음성은 무의식적으로 발음한다? 아니죠. 그죠? 외국어 음성이 낯선 음성이 될 텐데 모어를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는 거지 낯선 외국어를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음성기관이 모어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어가 아닌 외국어 음성에는요. 그죠? 발음하기 외국어 음성은 발음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를 잡아내는 거 잘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기 능력이 필요하고 필기에서는 글자 모양을 서로 구별되게 쓰는 것은 기본이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잘 쓰는 것도 필요하다. 자, 일단 글씨를 쓰기 위해 손을 놀리는 것은 발음을 하기 위해 음성기관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의식적인데 글씨 쓰는 건 의식적이에요. 그렇지만 이거 잘 보세요. 그렇지만 바트죠, 바트. 그죠? 대조되는 거죠. 근데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손을 놀리는데 그죠? 뭡니까? 일단은 글씨를 쓰는 건 의식적인데 그렇지만 그죠? 그죠? 반대로 역접으로 그렇지만 가는 거니까 그러면 손 놀리는 것도 의식적인 것과 반대로 어떤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까? 무의식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1번과 3번 가 맞는 것에서 뭐예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 1번이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의식적이다. 그렇지만 어떻다. 반대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니까 의식적이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사실은 무의식적인 면이 있다가 들어가는 게 적절해요. 앞뒤 맥락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 이거 잘 보셔야 되죠. 14번도 한번 가볼게요. 가나에 들어갈 말 해가지고요. 가 보니까요. 보세요. 음, 참가자들 화면 보여주는 거 이게 하고 있는데요. 그죠? 영상으로 촬영해서 참가자들이 패스의 수를 세는데 집중하느라 1분이 채 안 되는 동영상 가운데 9초에 걸쳐 등장하는 고릴라 복장의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다. 그러면 동영상을 봤는데 뭡니까? 인지하지 못했다. 뭐 때문에 패스 횟수에 집중하느라고. 그러면 A는 이 실험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인간은 패스에 집중하느라 보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주의를 기울인다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건 잘 보세요. 동영상 화면을 보는 것이 뭡니까? 인지하지 못했다. 봤을 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 쪽에 보면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밝은색 옷을 입은 운전자를 다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죠. 알아본다라는 게 인지한다는 거니까 본다고 해서 인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요. 그죠?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제가 국가직, 그죠? 국가직 오답률 높은 문항 정리할 때 요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 다음에 조건안에 관한 것들 제가 정리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직 오답률 높은 문항에서 3시간 정도 내내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비문학 부분 정리한 건 1시간 남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직 오답률 높은 문항에 비문학 부분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우리 뭐라고 했어요?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그죠? 이거 조건안 위주 참일 때 P를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 다음에 Q를 뭐라고요? 필요 조건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집합 관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당락할 때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죠.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P가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P이면 P에 속하면 무조건 어디로 속하는 거예요? 전체 Q에도 속하는 거죠. 그래서 P이면 반드시 Q라는 거. 그다음에 이때 Q를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필요 조건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보세요. Q에 속하는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Q에는 속하지만 얘는 뭐는 아니에요. P는 아니죠. 그러면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Q가 참일 때 반드시 P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본다고 해서 인지하는 것은 반드시 인지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니까 보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Q. 그 다음에 뭡니까? 인지하는 것은 아니다. 인지가 P가 되는 거죠. 본다고 해서 뭡니까? 반드시 인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본다는 것은요. 바라보는 행위는 인지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일 수는 없다는 거죠. 본다고 해서 그저 인지할 수도 있지만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다는 것 Q 범주에 속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범주에 있으면 P 인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 충분 조건이 아닌 겁니다. 그죠? 충분 조건일 수는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일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 관계 잘 보세요. 자, P이명 Q이다가 참일 때 뭡니까? P는 충분 조건, Q는 필요 조건이에요. 이 의미는 P에 속하면 반드시 Q에 속하고 Q가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Q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Q가 참이라고 할지라도 P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참일 때 그죠? Q가 참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P는 아니다. 그죠? 하나가 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른 하나가 참이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 잘 잡으셔야 되죠. 본다고 해서 반드시 인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때 본다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본다고 해서 요범주 본다고 해서 여기에 속한다고 해서 반드시 P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본다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로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떤 것이 참이라고 할 때 반드시 다른 것이 참이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때 어떤 것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잘 잡아 두셔야 되고요. 15번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 지방직 실전 모의고사 때 풀었던 겁니다. 빈칸 추론이고요. 기준 잘 잡아야 되죠. 일단 보면 명과 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명이 그죠? 뭡니까? 지시하는 거고 실이 지시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산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그죠? 여기서 명이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표가 되는 거고 실이라는 것이 기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가에 들어갈 게 공손용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번 보세요. 명과 실의 엄격한 1대1 대응 관계니까 하나의 명은 하나의 실만 지시하고 하나의 실은 하나의 명에 의해서만 지시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따져보죠. 비슷한 말 반복되고 있죠. 기표가 서로 달라도 기인은 같을 수 있다. 공손용의 입장일 수가 없습니다. 왜? 1대1의 관계니까요. 기표가 다르면 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 들어가는 건 빠져야겠네요. 그래서 3번과 4번에 기표가 서로 다르면서 기가 같을 수는 없다. 그죠? 요건 맞는 거예요. 기표가 서로 다르면서 기가 같을 수는 없다. 왜? 1대1이기 때문에 기표가 다르면 기도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나의 후기 묵가 입장을 한번 봐야 되네. 잘 보세요. 어떤 실은 이것이라는 명에 의해 지시되면서 저것이라는 명에 의해서도 지시될 수 있다. 그럼 보세요. 실은 하나인데, 그죠? 그러면 실, 기는 하나인데 기표가 뭐예요? 두 개네요. 후기 묵가의 입장이죠. 그러면 기표가 달라도 기가 같을 수 있고 같은 기여도 기표가 다를 수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또한 하나의 명이 지시하는 실이 오직 하나뿐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하나의 명이 서로 다른 사물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의 명, 하나의 기표가 뭡니까? 서로 다른 사물, 즉 기를 지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서로 다른 사물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면 보세요. 3번하고 4번에서 봐야겠죠. 기표가 서로 달라도 기는 같을 수 있다. 뭡니까? 기표가 달라도 기는 같을 수 있다. 이해가 되는 거고요. 3번이 둘 다 맞는 거네요. 그다음에 4번에 기가 서로 다르면서 기표가 같을 수는 없다. 기가 서로 달라도 뭡니까? 같은 기표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틀린 거네요. 그죠? 이건 어때요? 기가 서로 달라도 기표는 같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맞는 거기는 하죠. 왜요? 기가 달라도 기가 1, 2로 달라도 뭡니까? 기표는 같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번의 나쪽 설명도 맞는 겁니다. 역시 이제 빈칸이면서 내용 기준 잡아서 추론해야 되는 건데요. 일단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 관계 그리고 이거는 양쪽으로 다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기준점들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16번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 문제 어려워요. 한번 보세요. 1번에 보니까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자, 투기적 수요 나와 있는 거 찾아야 되죠. 어디 나와 있어요? 이거 문장 이미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일단 마지막 문단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 일단 나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앞 상황이 뭐예요? 지금 봤더니 대미무역 흑자 상태였던 지금 보세요.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이 유지되기 평가 절상 나서려고 하지 않은 것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니까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가 절상을 했다는 얘기네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평가 절상하지 않으려고 했다. 근데 이 상황 절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거니까 평가 절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요. 2번 한번 보시면 자, 가보죠. 일단 1번은 그래서 적절한 거예요. 그죠? 말장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평가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나서려고 하지 않은 것이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에 어렵다. 부정이니까 결국은 평가절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브레톤 우주 체제에서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평가절상되면 그러면 평가절상이라는 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그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같은 금액의 엔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지금 어때요? 앞문단에 보면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는 금 1온수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평가 절상되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같은 돈의 엔화로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뭐예요? 더 많은 달러를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달러를 교환하게 되면 1온스에 35달러가 되는 거니까 같은 엔화로 더 많은 달러를 교환하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꿀 수 있는 금의 양도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그다음에 3번 보세요. 미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됐다면 금 준비량은 급감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여기 보니까요.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뭡니까? 달러가 과잉 공급되어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건 조건은 아니죠. 경상수지 적자가 원인이 돼서 금 준비량이 뭡니까? 급감했다 그러면 적자 누적 원인이 아니었다면 급감하지 않았겠네요.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잘 보세요.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한다 그러면 미국. 그죠? 미국은 뭐 써요? 달러 쓰죠? 기축통화 달러. 그 다음에 뭡니까? 교차 환율. 조심해야 되는 게 교차 환율은 뭐예요?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이 교차 환율이에요. 그러면 미국 포함한 세 국가가 있으면 뭡니까? 미국. 달러 쓰는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A국, B국. 그죠? 미국은 지금 달러화 쓰는 거죠. 분명히 미국에서 35달러를 언제나 교환해 준다 그랬으니까 뭐 이런 거 미국 달러 쓰는 그룹이고 교차 환율은요. 기초 통화인 달러를 제외하고 다른 통화들과 그러면 미국 뺀 나머지 두 국가니까 교차 환율은 뭐예요? 한 가지 경우만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상대적으로 좀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기도 하고요. 그죠?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따져봐야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문제기도 해요. 자, 17번 보죠.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는 바로 가볼게요.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에게 일부에 한정된다. 그럼 잘 보세요. 유류분 부족이익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상속받은 이익을 뺀 유류분 부족에만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유류분 전체에서 상속받은 것 뺀 나머지 전체를 반환받는 거지 유류분 부족액 자체의 일부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잘못된 거죠. 그죠? 유류분에서 상속받은 것을 뺀 나머지 유류분 부족액은 다 반환을 받는 거니까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유류분의 일부에 한정될 수는 있겠죠. 단 상속받은 이익이 있었을 때 부족이익이 아니라 상속받은 이익이 있었을 때는 유류분의 일부에 한정되는 겁니다. 상속받은 걸 빼야 되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가 아니죠. 개념 정리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2번 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상속인 유류분권 행사 보세요. 그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돼야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살아있을 때 상속 개시 전에는 행사할 수 없겠네요.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 보세요. 유류분권 얘기할 때요. 유류분은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즉 뭡니까? 기부 같은 거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에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니까 그러면 무상 처분 행위된 것은 포함이 되지만요.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판 것, 즉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은요.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4번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그죠?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보세요. 이거 보니까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니까 의사에 반해서 제한될 수 있는 것도 맞는 거죠. 그죠? 뭐 법적 지문이기는 하지만 짧기 때문에 뚜렷하게 봐 두시고요. 18번도 한번 가볼게요. 추론하는 건데요. 일단 보면요. 자, 동일론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론은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나와 있나요? 동일론은 의식과 뇌의 물질적 상태가 어떻다? 동일한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잘 보세요. 자, 기능주의에서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다르더라도 함수적 역할이 일치한다면, 그죠? 자, 기능주의에서 물질이 다르더라도 함수적 역할이 일치한다면 같은 의식을 가진다고 볼 거죠. 기능주의 봐야 되죠. 기능주의 봤더니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물질에서 뭡니까?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본대요. 아직까지 함수적 역할과 같은 의식 모르네요. 그죠? 서로 다르지만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 이때 기능이라는 것은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나오네요. 함수적 역할이고,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할 때, 그럼 이런 거죠. 함수적 역할이 일치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의식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기능주의에서는요, 그죠? 서로 다른 물질이더라도 함수적 역할이 일치한다면 뭘 가진다? 같은 의식을 가진다. 그죠? 물질이 달라도 함수적 역할이 일치한다면 같은 의식을 가진다. 2번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설은 의식과 함수적 역할은 같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동일론을 비판하고 있다. 자, 근거와 결론 잘 봐야 되죠. 의식과 함수적 역할은 같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동일론을 비판하고 있다. 일단 보니까 설은요, 기능주의를 반박하고 있거든요. 동일론을 비판하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리고 기능주의를 반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뭡니까? 기능은 같으면서 의식은 다른 사례가 있다라는, 그래서 의식과 함수적 역할이 같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으로 비판하고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일론이 아니라 기능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보시고요. 그다음에 4번에 설이라는 사람이 중국어 방언의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의식은 다르다. 이건 뭐 직접적이죠? 한번 보세요. 중국어 방안이 있는 사람, 방안의 사람과 그다음에 중국어 사용자, 뭡니까? 기능은 같지만 의식은 다르다. 이게 있으니까요. 뭡니까? 의식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괜찮죠? 자, 19, 20번은 두 개예요. 그죠? 한 지문에 붙어 있는 거고요. 19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레벤달은 제니스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을 모두 고려해요. 지금 보면요. 레벤달은 제니스 연구가 감정에 치우쳤다고 하면서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된다. 이거 괜찮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레벤달은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가 나타나려면, 그죠? 설득 효과가 나타나려면, 그러면 공포 소구의 권고를 따르는 거고, 뭡니까? 후자, 뭡니까?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된다.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한다. 일단 19번에 1번하고 2번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3번이 아까 우리가 공정성, 그죠? 그다음에 공평, 독립성 이런 거 얘기할 때 떨어진 정보 조합해야 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관련되는 거. 일단 요 내용 정리할게요. 자,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공포 소고의 권고를 따른다.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그죠? 공포 소고를 따른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선택지 3번 보세요. 위티는 수용자가 공포소고의 공고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공포소고에 담긴 위험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보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위험과 공포소고의 권고를 바로 직결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연결되는 거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 공포소고의 권고를 따른다.
그죠? 그 다음에 공포 속의 권고를 따르려면 뭐가 작동해요?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된다. 마지막 문단에 봤더니요, 이런 얘기 나와 있네요.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높을 때에는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고, 지금 선택지 3번에서는 공포 소고의 권고와 위험을 직접 연결하고 있는데 제시문 자체에서 이거 두 개를 직접 연결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 연결되는 곳이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문단에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할 때는 어떻게 돼요?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높대요. 효능감은 선택지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위협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도요 공포 소구와 그다음에 뭡니까 공포 소구의 권고와 위험 얘기가 안 나와 있으면 보죠. 지금 그 앞문단 봤더니 지금 보니까요, 지금 공포 소구에 담긴 뭡니까 위험을, 그죠?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 뭡니까 위협의 수준이 높다. 요거 연결되네요. 위험이 크다고 느끼면, 높다고 느끼면 어떻게 돼요? 위협 수준이 높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 공포 소고의 권고를 따르는 것과 위험을 크게 느낀다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연결고리는 잡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따르지 않는 거고 여기서는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선 크게 느낀다. 크게 느낀다. 지금 이거 소재가 같은데 긍정 부정이 반대될 때 대우로 바꿔보면 되죠. 그러면 이 내용 바꾸면 어떻게 돼요? 위험을 크게 느끼면 공포소고의 권고를 따른다가 제시문의 내용이니까 이거 대우로 바꾸면 공포소고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을 뭡니까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건데, 따르지 않는 것은 위험을 크게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자, 이거 요 정도는요. 한 문제 정도 구급 범주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대우 활용하는 것과 떨어져 있는 개념 간의 연결고리 잡는 거죠. 당황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문장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같은 소재 반복되는 거. 위험 통제 반응 작동 나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위험 통제 반응 위협이 높을 때, 그러면 위험 통제 반응 위협이 높을 때, 그리고 위협이 높다는 것은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연결고리 잡은 다음에 대우 활용해서 풀 수 있으면 되죠. 4번은 보면요. 위티는 공포소고의 위협 수준이 공포소고의 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을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공포소고의 위협 수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수용자가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 위협의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포소고에 담긴 공고를 이행하면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권고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느끼면 효능감의 수준이 높다. 그래서 위험의 수준과 효능감의 수준이 각각 위험의 정도와 권고 이행으로 다르게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연결관계를 잡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4번에 위티는 공포소고의 위협 수준이 그 공포소고의 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을 것이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죠? 특히 4번보다는요. 3번 처리하는 방식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이제 상황 적용하는 건데 이 정도도 우리 구급 수준에서 나올 수 있어요.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보니까 집단 1과 집단 2는 공포 소고에 대한 반응이 없었고 집단 3은 위험 통제 반응, 집단 4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했고 이 반응은 위티의 결론과 부합한다라고 했으니까 해보죠. 그러면 1하고 2는 공포 소고에 대한 반응이 없었대요. 해보죠. 집단 1과 2는 공포소고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 그럼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포소고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뭡니까?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서 효능감의 수준, 그러면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효능감의 수준에 관계없이 공포소고에 대한 반응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집단 1, 2는 위협 수준 낮고 그 다음에 효능감은 높고 낮든 상관없어요. 그죠? 효능감이 높든 낮든 위협의 수준이 낮을 때 공포 소고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 그다음에 집단 3은 뭐예요? 위험 통제 반응. 위험 통제 반응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을 때 위험 통제 반응. 그러면 정리할 수 있죠. 집단 3은요. 위협의 수준도 높고 효능감의 수준도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집단사는 뭡니까? 공포통제 반응. 공포통제 반응은 뭐예요? 위협의 수준은 높지만 효능감의 수준은 낮은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되죠. 집단사는 위협은 높지만 효능감의 수준은 낮은 거죠. 해볼게요. 그러면 기억부터 가보죠. 기억부터. 집단 1은 위협의 수준이 낮았을 것이고 점검하면 되죠. 집단 1은 위협 수준 오케이. 집단 3은 효능감의 수준이 높았을 것이고 집단 3 효능감 오케이. 기억 맞고요. 그죠? 자,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건 적어놓고 정리하는 게 빠릅니다.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요. 그 다음에 니은에 집단 2와 집단 4는 위협의 수준. 그럼 보세요. 집단 2는 위협의 수준이 낮았고요. 집단 4는 어때요? 위협의 수준이 높았어요. 오케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집단 3과 집단 4는 효능감의 수준이 서로 같을 것이다. 집단 3은 효능감이 높고요. 집단 4는 효능감이 낮네요. 그래서 서로 같았을 것이다.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워 보이지만요. 역시 적용하면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조건, 활용해야 되는 조건들 명확히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기억과 니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방직 시험 앞두고 비문학에서 핵심적인 전략이 들어있는 문제들, 기출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직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 종합해서 봤습니다. 좀 더 일찍 라이브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제가 요즘에 밤 늦게까지 일을 해요. 그래서 물론 다른 공무원하고는 일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이것도 방문각에서 보면 계약 위반이니 어쩌니 쫓아낼까봐. 근데 공무원하고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계약 위반한 적 없습니다. 그 먹고 살려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밤늦게 일 끝나서 도무지 어떻게 낮이나 저녁에 라이브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도 비록 금요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일찍 보실 수 있게 올려놨으니까 차분히 정리하시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시험들 잘 보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또 여러분들 보내고 나서 또 여러분들 후배들 그리고 그 뒤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내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칠게요. 감사합니다.